네, 뉴스퍼레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함께하실 분들입니다. 최영일 평론가, 박상희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이슈 토크는 또 어떤 게 준비되어 있죠? 장 기자님. 왕의 몰락이라고 뽑아봤습니다. 네. 어제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 업계의 두 분야의 왕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한 사람은 슬프게 한 사람은 보기에 참 안쓰럽게 안타깝게 몰락을 했습니다. 우선 갑질 경영의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정우현 전 미스터 피자 회장. 검찰이 한 열흘쯤 수사해서 브리핑 결과를 내놨는데 정말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가관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회사 돈으로 온 가족들이 호화 생활을 하는 그런 논란을 더 강하게 불을 당겼고요. 그다음에 커피왕이라고 불렸던 제가 이름이 갑자기 강훈 KH 컴퍼니 대표는 싸늘한 주검으로 10평짜리 원룸에서 발견돼서 어떻게 보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결정을 내려서 그 사람을 보면서 프랜차이즈의 꿈, 그다음에 이 사회의 새로운 그 신화를 꿈꿨던 사람들에게는 많은 안타까움과 슬픔을 안겨줬습니다. 우선 미스터 피자의 전 회장이었던 정우현 전 회장, 피자왕 이야기부터 영상으로 좀 보시고 이야기를 계속 나누면 좋겠습니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촉구한다. 가맹점주는 갑질을 중단하라. 얼마 전 갑질 경영으로 논란이 됐던 미스터 피자 정우현 전 회장. 구속영장 발부되셨는데 아직도 혐의는 부인하십니까? 신경 한마디만 해주시죠. 정우현 전 회장은 회사 돈 156억 원 횡령 배임과 치즈 통행세, 보복 출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요. 어제 검찰청에서 사건 관련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갑의지위에 있는 정우현 회장 및 그 일가가 자신들이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속칭 의리지위에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온갖 갑질을 자행한 사안입니다. 갑질 경영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어제 추가로 공개가 됐는데요.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세요? 심지어 딸이 가사도우미를 해외여행에 동반할 수 있도록 가사도우미까지 MP그룹 직원으로 등재한 후 수년간 허위급여를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딸은 가짜 직원으로 등록해 수년간 29억 원의 급여를 받았고 정 전 회장의 아들 역시 한 달에 9,10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며 유흥비로 펑펑 썼다고 합니다. 갑인 정 전 회장의 가족들이 이렇게 회사 돈으로 호압한 생활을 누리는 동안 의린 가맹점주들의 실상은 어땠을까요? 내가 열심히 하고 아무 관계없이 제 소득이 이상하게 변해가더라고요. 엄청 후회하죠. 가정이 그때 다 망가졌는데도. 가게를 운영하면 뭐하러 운영을 해? 돈 벌러 가는 거 아니에요? 돈을 못 벌어. 껍데기만 사장 소리들은 뭐예요? 속은 노예고 빈민인데.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프랜차이즈 업계에 만연한 갑질 횡포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고 향후에도 사회 각 분야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가맹점에 대한 갑질이 아니라 알고 봤더니 또 피자왕이 아니라 그냥 왕이었네요. 그냥 왕입니다. 중동에서 술탄이라고 하죠, 술탄. 일가족이 그냥 호화롭게 생활을. 지금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굳이 피자집을 타겟으로 해서 수사 의뢰를 했을까? 근데 지금 드러나는 모습이 처음에는 가맹점주들의 피눈물. 제일 컸던 게 이제 치즈 통행세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맹점의 본사에서 치즈를 우리 식재료만 써야 되니까요. 유통하면서 아무 필요 없는 직거래를 해도 되는데 중간에 유통업체를 세워놓고 이게 이 50여억 원의 치즈세를 더 가맹점주들에게 비용을 부과시켰던 거죠. 이런 게 불공정 거래다 생각했는데 거기서 뽑아낸 돈들을 어떻게 썼는지를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딸이 직원으로 등록이 돼 있었고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가사도우미를 같이 해외여행을 보냈다. 복지였으면 참 좋겠어요. 하녀처럼 따라 보낸 거 아닙니까? 딸이 해외여행 잠깐 하는 동안도 수발을 들기 위해서 거의 하녀를 붙여보내다시피 하는 가사도우미를 회사 돈으로 보냈다는 게 문제고요. 사업에 실패한 아들을 또 회사 직원으로 걷어들이는데 2,100만 원 연봉 자리에 앉혀놓고는 계속 월급을 올려서
9,100만 원. 네. 거의 연봉 1억대가 되는데 이 아들은 무슨 짓을 했냐면 법인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유흥주점에서 긁은 게 2억 원입니다. 네. 2억 원어치 술을 먹은 거예요. 회사 돈으로. 그러니까 이게 전부 일가족이 그야말로 호화 향락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가맹점주들의 이 피눈물을 쥐어짰다. 이건 우리가 그냥 춘향전에서나 보던 변사또의 일을 우리가 이 정말 법치주의 국가에서 공공연히 자신의 영역내는 말씀하신 대로 왕으로 군림했다. 아까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9천이라는 게 연봉이 아니라 월급인 거죠? 월급이 참. 그렇죠. 월급이 9,100만 원. 네. 그럼 연봉으로 치면은 10억이 넘습니다. 넘죠. 네. 그러니까 월급 10억을 받는데 술값은 또 내 돈 쓰기 아까워서 회사 돈으로 긁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옳을 것 같으네요. 근데 이 동생 같은 경우는 진짜 가족에는 대단한 것 같아요. 동생이 신용불량자인데도 불구하고 호화 아파트에서 살고 외제차 몰고 이렇게 동생까지 챙겼더라고요. 상황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지금 우리 최 평론가가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이 회사 돈으로 제왕처럼 술탄처럼 살았는데 많은 기업인들이 지금 제 생각엔 이 케이스를 보면서 벌벌 떨고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물론 대부분의 기업인들은 그렇지 않지만 극히 일부일 수 있는 기업인들은 사실은 이렇게 회사 돈으로 가족들, 뭐 생활, 가족들의 뭐 여러 가지 편의 이런 거를 보는 기업들이 사실은 아직도 있거든요. 거기에 배임 횡령이라는 잣대를 공정위가 됐든 검찰이 들이대면 그 잣대에서 그냥 아주 깨끗하게 벗어날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저 사례를 보면서 공정위가 이런 것까지 했네. 이를테면 통행세 같은 것도 굉장히 잘못된 거지만 많은 프랜차이즈에서 이 품목을 꼭 써라. 근데 그 품목은 대부분 자기 가족이나 일가가 하는 그런 상황들이, 사례들이 적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업인들이 배임 횡령을 할까? 뭐 변론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어떤 심리를 생각해 보면 전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회사에서 사실은 이익을 많이 남기면 요새 많이 얘기되는 것처럼 법인세를 냅니다. 이익을 줄이면 세금을 덜 내는 거예요. 웬만한 거를 자기 가족들이 쓰는 거 이런 거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면 나라에 낼 세금을 좀 띄어서 회사 돈으로 자기 가족들이 하는 겁니다. 세금과 회사 돈으로 자기 가족과 일가의 사적인 비용을 쓴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쓰는 입장에서는. 둘째로 그 가족들이 그러니까 자기 돈과 안 쓰고 왜 회사 돈을 쓸까? 자기 돈은 이미 또 한번 세금을 내고 겨우 아끼고 아껴서 한 돈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일반 서민이 보기엔 매덕 몇십억의 연봉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내가 낸 세금이 얼마인데. 그러니까 웬만하면 기업인들이 회사 돈을 자꾸 이렇게 가져다가 개인 일로 쓰려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여기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배임 횡령죄를 갖고 있다고 법조인들 얘기하거든요. 너무 촘촘해서 사실 문제라고 할 정도로 들이대면 문제가 될 기업들이 아마 적지 않아서 지금 떨고 있는 기업이 많을 이런 배임 그런 것도 회사 간의 문제지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자기 집에 자기 초상화를 걸었다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심리입니까 이게? 무려 9천만 원을 근데 우리가 이 초상화라는 것이 보면은 뭐 중세시대 때 아까 왕이나 귀족들이 내가 이제 권력이나 돈이나 힘을 갖게 되면 나를 과시하고 싶어지잖아요. 나는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고 힘 있는 사람이야. 그 초상화는 원래 실물보다 훨씬 힘 있고 위험 있고 멋지게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걸어놓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그게 넘어가면 이제 우상화 작업까지도 하고 싶은 그런 심리인 거죠. 나를 과시하고 싶고 더 힘을 보여주고 싶고 우상화 작업하고 싶고. 그러니까 지금 9천만 원이나 들여서 본인의 초상화를 지금 그렸다고 하죠. 그래서 뭐 걸어놓은 회사 돈으로. 회사 돈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걸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뭐 본인을 과시하고 싶은 심정도 있고 그 돈을 뭐 세금 처리하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분 마음속에는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야라는 어떤 나르시즘적 심리적 어떤 그런 가치가 가득 차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좀 드네요. 근데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그린 이 초상화를 왜 굳이 화장실에다 비치를 했는지 저는 그것도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장실에 그렸다는 얘기도 있고 뭐 회장실에 그렸다는 얘기도 있고 어디에 뒀는지 제가 보지를 않았는데 정말로 화장실에 두었다면 글쎄요 그게 이제 본인이 찔려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은 더 은연중에 내가 중앙에다가는 이걸 놓지 않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나를 과시하는 나를 이제 친근하게 봐달라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꼭 보고 싶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놓으셨는지. 초상화는 2점이고요. 1점은 화장실에 건 것이 맞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어요. 이것도 좀 특이한 심리라고 봅니다. 화장실 하면 어떤 공간이냐면 개인의 좀 은밀한 폐쇄된 공간이고 화장실에 가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거울을 보는 거잖아요. 나 자신을 보면서 자, 얼굴을 보통은 좀 단정하게 다듬고 타인에게 내가 좀 신뢰감 있게 보여야 되겠다.
이렇게 좀 추스리고 나오는 곳이 화장실인데 그런데 이 화장실에 자기 추상화를 딱 걸어놓고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자기 도취, 자기 암시를 하는 공간으로 썼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분의 심리는 아까 나르시시즘 얘기하셨지만 거의 나를 세상의 중심에 놓고 자, 세상과 또 싸우러 나가자, 정복하러 나가자. 근데 그 정복의 대상이 정말 힘없는 을들, 가맹점주들에게 횡포를 부려서 뜯어낸 돈으로 전 깜짝 놀란 게 아들의 장모니까 정 회장 입장에선 사돈이 되는데 이 사돈에게도 결국은 회사 돈을 펑펑 썼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가를 챙길 수 있는 혈족은 다 챙겼는데 그렇지 않은 가맹점주는 결국 자살에 이른 분도 있는 지경이었으니까 그렇죠. 표면과 이면이 완전히 다른 악마의 기업주 아닙니까? 예, 이번엔 다른 왕 이야기를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어제 원룸에서 쓸쓸하게 떠난 그 프랜차이즈 커피왕으로 불렸던 강훈 전 대표 이야기. 저희가 영상으로 이 프랜차이즈와 이 슬픈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죠. 망고식스, 6년 전에 창업 당시 인기를 얻으면서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 러시아, 미국까지 빠르게 그 영역을 넓혀나갔습니다. 매장이. 그 매장에서 하루 종일 한 100m 이상 줄을 서서 저희 망고식스 음료 마시려고. 망고식스는 3년 전까지만 해도 매장 수가 160개를 넘어서면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하지만 3년 사이 100여 개까지 그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저희는 브랜드 자체가 워낙 커피인지도 모르고 오래돼 있더라고. 저가 커피 매장과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매장에 끼어있는 1세대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시밭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비슷비슷한 형태로 많은 점포가 열리다 보니까 당연히 정해진 시장을 나눠 갖게 되고 그러면 점포당 수익성은 떨어지고 서울의 커피 전문점은 편의점과 치킨집을 합친 수보다도 많은 18,000여 개. 하지만 절반은 2년을 넘기지 못하고 문을 닫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프랜차이즈가 특정 프랜차이즈 말고는 좀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에 또 강훈 대표는 열심히 사업을 새로 벌이고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극단적인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슬픈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네. 강훈 대표는 사실 한국 스타벅스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엄청나게 잘 되는 브랜드 아닙니까? 그렇죠. 신세계에서 스타벅스를 준비할 때 신세계 공채로 들어간 그 회사 월급 그 회사원이었는데 거기에 런칭 멤버로 참여했다가 IMF 때문에 런칭이 조금 미뤄지니까 본인이 그 노하우로 그 다른 할리스라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창업에 성공했고 카페베네는 한때 우리나라에서 정말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그런 그렇죠. 커피 브랜드 성공했었고 업계 1위까지 한때 올랐었습니다. 스타벅스를 제치고. 근데 아까 영상에 나온 것처럼 망고식스를 창업하면서 쇠락의 길을 접어들었고 결국 그 고통을 끝내 이겨내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아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성공의 신화의 상징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비극적으로 말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거 결정적으로 이렇게 그 무너진 결정의 이유가 있습니까? 네, 결정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카페베네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단기에 가장 많은 매장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서비스의 퀄리티, 서비스의 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보장돼야 되는데 카페베네가 처음에 성장할 때 너무 연예인 마케팅을 하는 것 아닌가? 주로 드라마와 연예인과 매칭해서 많이 홍보를 했거든요. 마케팅 비용은 또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연예인들을 모델로 또 제휴를 하고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 학기마다 강의를 할 때 학생들, 청년층들의 선호 브랜드와 비선호 브랜드를 물어보고 조사를 하는데 비호감 브랜드의 카페베네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만큼 이게 사업이 한때 확장했지만 급속하게 풍선이 줄어들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사업주가 맡게 되는 재정적인 부담은 얼마나 컸을까. 그래서 저는 이 강훈 대표의 안타까운 죽음을 보면서 바로 연상된 게 다른 영역이지만 김종학 프로덕션 대표. 한때는 맞아요. 모래시계 등 최고의 드라마 제왕으로 군림했는데 쓸쓸하게 고시촌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 정점을 찍은 것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유지에 실패하면 그것은 이 정점을 찍기까지 너무 많은 무리수를 투입했기 때문에 부메랑 효과를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게 결국은 자살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검은 하게 되는데 바로 전날 지인과 너무 힘들다라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걸 보면 정말 고통 속에서 많이 괴로워했던 것 같습니다. 박사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에 몰리면은 자살을
감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이제 객관적 기준이라는 거는 없죠. 우리가 자살은 너무 정말 힘든 사람들,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나 심리적으로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만 시도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네.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강훈 대표라든가 김종각 PD라든가 이런 분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정점을 찍고 너무나 본인의 능력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더 큰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어쩌면 정말 바닥 중에서 계속 있었던 분들은 이런 역경이 있을 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본인의 어떤 그 재능이 놀라웠고 그 재능에 대한 결과도 놀라웠던 분들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이렇게 몰락을 경험할 때 그 안에서 오는 충격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가장 톱스타들도 저 사람이 왜 자살을 해? 라고 얘기하지만 그 당하는 사람한테는 우주가 무너질 정도로 괴로운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수치가 있다고는 볼 수 없고 그 사람의 고통은 뭐 가장 큰 것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게 사실은 이 강훈 대표의 그 카페베네가 무리수가 많았다고는 하지만 저는 기억하는 게 굉장히 좀 한국인들한테 어울리게 하려고 작은 의자들에 공부할 수 있는 나무 테이프 같은 거를 많이 이렇게 깔았었어요. 그래서 공부하고자 하는 젊은이들한테 상당히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커피라는 음식이 사실은 우리나라 전통 음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서구화된 사업망을 가지고 뛰어들어오는 그 글로벌 기업들 앞에서는 좀 이렇게 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면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피자왕의 몰락에서부터 커피왕의 비극까지 오늘 또 함께 얘기 나눠봤는데요. 자, 계속해서 뉴스의 톡톡 튀는 재미를 함께 알아보는 토픽 뉴스 함께 하겠습니다. 홍지아 캐스터입니다.